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1번, 죽밥을 만든다. 2번, 미역국을 만든다.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물 한 컵 반 정도. 물 한 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러면 원초적인 걸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이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네.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궁금하셨던 것, 특히 먹을 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과는 근데 사계절 내내 제철인 것 같아요. 예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온 보관하면서 사과를 계속 유통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과를 만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의사가 진짜 싫어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전 그 서양 속담 중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는 파랗게 진료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과가 제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픈 사람이 줄어든다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과 자체가 아주 건강한 과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데 뭐 사과 하나로 만병통치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현대인이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거 대신 사과를 먹겠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선택이죠. 박사님 책 중에서 저속노화 식단에도 사과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양학자들이 건강한 식단 많이 추천하는데 사과를 많이 포함시키는 편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면서 사과는 모든 과일이 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껍질째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과일이기도 하고 껍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양소도 많아서 깎아먹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세척해가지고 드시라라는 것을 권해드릴 만큼 사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에 해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레시피북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과 영양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알고 싶어요. 식이섬유가 제일 대장되는 영양소인데 특히 껍질까지 먹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펙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에 있는 펙틴은 사실 내 장내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화장실 편안하게 잘 간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사과는 정말 크죠. 그래서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사실 아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화장실 가기 힘들 때 그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엄마가 애기한테 주기도 하고 할 만큼 사과는 식이섬유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죠.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 건강의 지표 자체가 단순히 장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와 뇌,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류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 반드시 모두에게 개선되고 그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제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사과 자체가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기는 하고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더 건강한 그 다음 효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과일이니까요. 그럼 사과 같은 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크기가 좀 다양했는데 지금 되게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루 1개 정도는 모두에게 권할 만한 것 같은데 특히 사과는 칼륨이 그렇게 높은 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다른 과일 대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큰 사과라면 1개 정도? 일반적인 크기의 사과라면 1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자체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과도 되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함량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자연당도 혈당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과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위험도 자체가 설탕을 퍼먹는 것만큼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식이섬유소가 많은 사과의 형태, 갈아 먹거나 이런 거 말고 사과 주스 말고 그냥 사과를 다 껍질채로 잘 썰어서 씹어 드시는 걸로 하면 혈당을 높이는 것에 크게 염려 없이 드실 수 있죠. 그럼 저속노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과의 레시피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껍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일단 잘 세척을 하시고 그 껍질 채로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면 저속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드시 무슨 저속노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껍질째 잘 씻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만드셔도 너무 좋고요. 사과를 또 채 썰어서 샐러드를 할 수도 있지만 편으로 썰어서 샐러드를 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큐브 모양으로 썰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사과의 아삭아삭함의 그 식감 놀이가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샐러드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만약에 나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걸려서 조금 먹기가 불편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를 익혀서 드셔도 돼요. 근데 푹
익혀서 드시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과육이 부드러워질 만큼 익히시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사과 본연의 상큼한 맛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킥이 될 만한 재료가 저는 계피가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살짝 계피가루를 정말 뿌리듯이 말듯이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만 하셔도 색다른 풍미가 싹 나면서 사과를 먹는 건강 이점을 다 누릴 수 있게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겨울쯤 되면은 뱅쇼라고 계피랑 사과랑 과일들을 넣어서 끓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아니요, 그건 뱅쇼는 다릅니다. 뱅쇼는 완전 건강인들한테만 추천드릴 수 있는 음료인데요. 이제 뱅쇼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와인에다가 시나몬 스틱이나 과일들을 넣고 알코올을 날리면서 끓여낸 따뜻한 음료를 지칭하는데 그 뱅쇼 자체는 과일의 단맛이 완전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비추고요. 그 음료는 그냥 건강한 성인분들이 약간의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레시피 중에서도 사과랑 어울릴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있을까요? 사실 치즈랑은 너무 궁합이 좋아요. 사과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우리 뭐 치커리, 루꼴라 요런 류의 약간 향이 살짝 있는 샐러드 잎채소들 사과랑 궁합이 좋고요. 사과랑 견과도 궁합이 좋아요. 요즘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 완전 유행이잖아요. 견과랑 사과는 궁합이 굉장히 좋고 영양소의 궁합도 좋죠. 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밤과 사과요? 사실은 너무 어울리죠. 밤에 포삭포삭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사과의 약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게 서로 궁합이 너무 좋은데 둘 다 약간 너무 많이 먹을 우려에 너무 맛있는 조합이에요. 괜찮아요. 밤이랑 사과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밤 소스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위에 밤 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땅콩버터처럼. 땅콩버터만큼의 밀도와 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라지기가 될 텐데 그 밤소스는 그런 점도는 아니어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밤잼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그게 좀 비춥니다. 모든 잼은 일단 안 돼요. 사과를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껍질째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고민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견과류나 아니면 뭐 치즈 같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있는 것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요리들 좀 즐겨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그 채널에서 이제 사과 관련된 샐러드를 한번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민망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썰어서 그냥 다 버무린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먹으면 뭔가 밥 먹고 사과 포크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요리 먹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채널에 놀러와도 괜찮겠네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거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거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거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거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다가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또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